네, 안녕하십니까. 연금의 진심인 연금 전도사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금 투자 실전 요령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투자가 결코 만만치 않다고 앞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경험되지 않은 미래는 나의 인생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인생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교훈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실상 피부로는 잘 다가오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소규의 경리기라는 것도 당연한 것인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 은퇴, 연금 이러한 것이 그 중에 아마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막연하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서도 이제 후순위가 되게 되고요. 결국은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고 나서야 뜨거라 하는 게 바로 이제 노후에 대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에게 별도의 노후자금 준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특히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그 DC형이라든지 IRP, 개인연금 이런 가입자라면 정말 정신을 좀 바짝 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퇴직연금 수준이 DC나 IRP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퇴직금 수준도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투자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의 이제 30년 증권사 생활 중에서도 16년 동안 제가 이제 연금 업무에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연금 투자에 대한 어떻게 또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1일자 중앙일보에 이제 이런 기사가 떴어요. 미국 베이비붐 세대의 몰락 이렇게 큰 타이틀이 뜨면서 고령의 노숙자들이 대공황 이후 최다다라는 그런 큰 기사가 떴습니다. 캘리포니아 LA 그 노숙자 텐트촌이 크게 빚어지면서 대서특필됐는데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미국이고 또 401k 사적연금 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은퇴자의 약 27%는 은퇴 준비 저축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자, 이 노후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눌 거는요. 우선 DC IRP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될까?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잘 지키면서 불리는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7월 12일부터 이제 의무화가 된 디폴트 옵션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알아보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한지 이러한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연금 상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이제 그걸 끄집어낼 수가 있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3층 연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국민연금. 빨리 시작해서 오랫동안 꼬박꼬박 적립한 것으로서 이것은 굳이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이제 국민연금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튼실하게 가장 많이 넣는 게 가장 중요한 영역이지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 부분이 되겠죠. 퇴직연금에는 크게 DB형과 DC형 그리고 IR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DB형 제도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기존의 퇴직금 제도하고 동일한 제도입니다. DB형 제도는 회사가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경 쓸 영역이 전혀 없습니다. 회사가 알아서 운영하고 내가 퇴직하면 회사가 내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퇴직금 제도와 전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DC형과 이제 IRP가 이제 문제인데요. DC형과 IRP형은 근로자 본인들이 직접 자기의 퇴직금을 운영하고 즉 투자하고 운용 결과에 따라서 자기 퇴직금을 받아가는 제도가 DC형과 IRP형입니다. 여러분들 DC형과 IRP 쉽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투자하고 계십니까?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기대하는 만큼의 투자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을 거예요. DB형 수준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연금 부분이 있죠.
개인연금 부분. 개인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규모가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한 370조 정도가 개인연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210조 정도는 연금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10년 비과세 저축 상품 정도로 인식하고 이제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액연금이 아니라면 끝까지 유지한다면 크게 이제 리스크가 투자 리스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상품이죠. 연금 저축 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연말정산 받을 때 주로 이제 납입하게 되는 연금 저축 상품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87% 정도는 이제 연금 저축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펀드로 운용되는 이제 이 12조 개인연금 펀드 약 12조 정도 이 부분 이제 투자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제도의 DC형과 IRP 그리고 개인연금 펀드 이것이 이제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어떤 투자 영역이 될 텐데요. 이제 투자 부분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연금 투자자라면 주목해 보십시오. DC형과 IRP 가입자 그리고 개인연금 펀드 투자자라면 투자에 대한 신중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키고 불리는 보수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권합니다. 지키고 불리는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원리금과 실적 배당 상품을 반드시 나누어서 자산 배분하여 투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키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없는 그런 원리금 상품들을 반드시 일부 편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적 배당 상품 중에서도 수많은 실적 배당 상품들이 있죠. 가급적이면 지수형 상품을 중심으로 분산 적립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 목표한 수익률이 달성됐을 때는 한 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것, 이것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마냥 그냥 묻어두기 방식으로는 절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그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산 배분 투자, 지키고 불리는 투자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키고 불리는 투자라 함은 본인의 리스크 허용도,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위험의 허용도를 감안해서 지키는 투자 부분은 일정한 부분을 반드시 예금을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짜리, 3년짜리, 긴 거는 5년짜리도 있습니다. 1년 내지 3년짜리 예금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비율은 예금 통장에 가입하셔서 예금으로 굴리는 작업을 꼭 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안전마진,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 퇴직금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지키는 투자로서 예금에 투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리는 투자. 불리는 투자는 결국 투자를 의미하겠죠. 투자 방법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투자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또 본업이 있는, 현업이 있는 근로자들은 가급적이면 지수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빠지면 우리가 추가 적립하는 그런 투자 요령이 필요하고요.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한 번씩 실현하는 이러한 방법이 불리는 투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DC형과 IRP 계좌를 딱 텄을 때 어떻게 나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하면 일반적인 절차가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운용 지시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의 퇴직금이 꼬박꼬박 들어올 때마다 어떠한 상품에 어떻게 투자할 것이다 라고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때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때 그냥 금융기관이 주는 방식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그냥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묻어두기로 하면 방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퇴직금을 여러분들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투자 상품은 특히나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음 원리금 상품과 지수형 상품을 투자 비율을 정하는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좀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하나의 스타일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나눠서 3개 내지 5개 정도 투자 모델을 주게 되면 하나를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의 퇴직금을 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해 가는 게 중요할까, 20년, 30년을 내가 관리해 갈 건데 어떻게 나는 투자할까, 그리고 나의 투자 성향은 어떤가,
또 내가 적립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잘 맞더라, 나한테 맞는 방식이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좀 잘 판단해 보셔서 그렇게 너무 막 서두르지 마시고 금융기관에서 재촉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그렇게 조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판단이 서지 않으면 그냥 현금으로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잘 모르는데 권유한다고 해서 추천한다고 해서 옆 사람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거나 위험자산에 덜컥 투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투자는 아니에요. 결국 다 후회하게 되는데 내가 아는 만큼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용지수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과 실적 배당 상품의 투자 비율을 정하게 되는데 50대 50으로 기본적으로 세팅한 다음에 자기의 투자 성향이 좀 더 나는 보수적으로 이게 투자하고 싶다. 나는 좀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여기에 너무 많은 신경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원리금 보장 상품 비율을 좀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내가 익혀지는 대로, 익숙해지는 대로 자신이 생길 때 투자 상품으로 조금씩 옮겨가는 방법이 좋고 잘 모르면 그냥 100%다 그냥 원리금 상품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투자 경험도 많고 투자 실력도 있고 투자 기술도 있고 그래서 익숙한 분들이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이라면 투자 상품 비율을 좀 이렇게 늘려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투자 설정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면 최초에 설정한 투자 비중대로 꾸준하게 적립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면서 보통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만 1년에 한두 번씩 여러 시장 환경에 따라서 급등, 급락 국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런 때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여기에 막 집중해서 투자 시장을 살펴볼 필요는 없는데 여러 매스컴에서 매체에서 시장에 대한 여러 경고음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과열됐다든지 이런 여러 이벤트들이 발생할 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실적 배당 상품에서 수익이 낮겠구나 하면 뭐 실현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을 원리금으로 이렇게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너무나 많은 지수가 많이 폭락을 해서 굉장히 위기다라는 또 이런 우려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원리금 보장 상품을 실적 배당으로 비율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르면 실적 배당 상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좀 이렇게 중단하시고 너무 많이 빠지면 하단에서 이제 추가 매수하는 이런 방법으로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금리 이제 4% 수준 이상, 지금 1년짜리 저축은행 예금 같은 경우는 4.3%, 4%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짜리 예금의 경우에도 4.3%, 4.2%짜리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그냥 적립해 두고 연 4% 금리를 준다. 결코 낮은 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통해서 4% 수익 내는 게 그렇게 쉬운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투자 상품으로 4% 이상 수익 내는 거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금리가 이제 4%, 5% 이렇게 가는 이런 국면에서는 위험자산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원리금 상품 투자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야. 일단 투자 상품 투자해서 나 손해 나면 손실 나면 다리 쭉 뻗고 못 자 이런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을 좀 추구하는 그런 투자자라면 지금 국면에서는 원리금 보장 상품 저축은행 예금 같은 걸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분산해서 적립해 두는 방법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금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금융기관이나 옆 친구가 이렇게 권하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20년 후에 나의 퇴직금 어쩌면 나의 종잣돈이고 마지막 보루 자금인데 이것은 끝까지 지켜가야 할 나의 투자 자산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잘 보존하면서 지키면서 불려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금 상품은요 투자 본질에 맞게 투자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적극적인 투자자를 할지라도 연금 투자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보수적인 관점이라 함은 원리금 투자 비중을 반드시 꼭 가져가고 가급적이면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퇴직금까지 깨먹어가면서 여기에 막 혈안이 돼서 투자하기에는 좀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인덱스 상품에 대한 지수형 상품에 대한 중요성은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개별 물론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연금 투자에서는요. 그래서 가급적 인덱스 펀드나 인덱스 상품 중에서는 ETF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시기나 금액들을 분산해서 꼬박꼬박 쌓아가는 것, 적립해가는 이런 투자 방법. 그런 방법이 이제 가장 안전하고 쉬운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질에 맞게 투자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단기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중도 해지를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안 하면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13.5% 정도 이렇게 받아오다가 돈이 필요해서 그냥 별 매력이 없어서 중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지해버린다. 이것을 연금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본질에 맞게 투자하지 않으면 그냥 언제든지 그냥 해지해버릴 수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액공제를 13.5% 정도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중도에 해지해버리면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기타 소득세로 16.5%의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가입하지 않아만 못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에 맞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고 그 목적에 맞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6년 정도 이렇게 쭉 그 현장에 들여다보니까 연금 투자자들의 투자 유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냥 난 잘 모르겠다.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난 자신이 없고 두렵다, 무섭다.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제조업체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원리금 상품에 일단 100% 이렇게 박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복리로 이제 재투자하는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모른다면 자신이 없다면 불안감이 크다면 굳이 그 투자 상품으로 덜컥 이렇게 매수해놓고 묻어두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한 내가 마음 편한 그런 원리금 상품에 이렇게 박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디폴트 상품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선택하게 된다면 초저 위험 상품이 이제 이런 원리금 보장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초이스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형태들이 있냐면 초창기부터 대부분 보면 연금은 보통 20년, 뭐 30년 이렇게 오래 장기 투자하기 때문에 펀드형 상품으로 펀드 한 두세 개 상품으로 나누어서 장기 투자를 이렇게 묻어두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두 개 상품을 두세 개의 펀드를 나누어서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적립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분산 투자하고 적립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몇 개로 나누어서 펀드를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이야기한 대로 원리금 상품하고 펀드 상품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리금 상품은 한 50% 정도 기본적으로 고정해 두고 그다음에 펀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분산 투자 이렇게 묻어두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원리금 상품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자, 펀드 상품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 어떤 펀드보다는 지수형 상품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을 좀 가져가면 훨씬 더 좋은 효율을 얻을 수가 있다. 최근 이제 디폴트 상품이 이제 의무화가 됐습니다. DC형 가입자라면 IRP 가입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디폴트 상품들을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위험 상품에서부터 공격형 상품까지 여러 이제 몇 가지 보통 5가지 정도의 투자 유형 모델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본인이 선택해서 적립금이 적립될 때마다 그냥 그 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도록 이런 제도가 이제 디폴트 상품인데 디폴트 상품이 그러면 만능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디폴트 상품이 무엇이고 그리고 디폴트 상품이 주로 타겟 데이트 펀드, 상품 펀드들이 이제 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해 없이 타겟 데이트 펀드나 디폴트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권하는 대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은 나중에 굉장한 큰 후회를 낳을 수가 있고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나 이 펀드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의 디폴트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조금은 자기가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거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고, 특히 이런 투자에 있어서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기 이해와 학습이 이제 필요한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50% 정도 딱 고정시킨 후에 이제 나머지 50% 내외의 상품들을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인덱스 펀드로 구성하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리밸런싱하는 이러한 절차로 가는 것이 연금 관리에서는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와 디폴트 상품에 대한 투자에 굉장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해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타겟 데이트 펀드들이 주 컨셉이 나이에 따른 자산 배분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근속할 기간이 오래 남아 있는, 퇴직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젊은 사람은 타겟 데이트 펀드 2045, 2050 등등 이렇게 장기 펀드를 보통 선택하게 되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가 좀 고령인 사람들은 짧은 뭐 2025라든지 2030이라든지 이렇게 짧은 좀 펀드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인데요. 과연 그 나이에 따른 자산 배분이 바람직한가?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젊은 사람 중에도 나이가 어린 사람 중에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안전하게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나이로 자산 배분 상품들을 권유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거든요.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리스크 허용도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에 따른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한 부분, 디폴트 상품에 대한 선택, 타겟 데이트 펀드에 대한 선택은 좀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잘 알고서 선택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타겟 데이트 펀드의 비용을 보면 인덱스형에 비해서 펀드 비용이 대체적으로 좀 비싼 편입니다. 비용은 결국 이제 수익률을 깎아먹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형이 그래도 좀 더 좀 유리한 국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매 시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뭐 2045, 2050 이렇게 좀 공격적인 펀드들을 나는 이제 올해 아직도 좀 근속할 기간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 펀드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여러 이유로 이제 내가 퇴직할 수도 있고요. 일찌감치 조기 퇴직할 수도 있고, 여러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을 환매해야 필요가 이제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시장이 이제 좋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고 안 좋은 국면이라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 상품인 경우에는 주식 투자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일반적인 투자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환매 시점에 따라서 이런 손실 여부가 굉장히 이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잘 살펴서 나에게 맞는 그런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디폴트 상품에서의 이제 예금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요. 고금리 예금들이 이제 개별 이제 상품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초저 위험 상품의 이제 디폴트 상품 중에는 뭐 3년짜리 대부분들이 이제 3년짜리 은행들의 예금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 상품들에 비해서 개별 이제 저축은행 상품이라든지 이제 고금리 상품들이 많이 이 시중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을 1년짜리, 뭐 3년짜리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상품들을 선택해서 그 투자 비율만큼 50%면 50%, 60%면 60% 정도 이렇게 개별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유리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적 배당 상품에서도
단순하고 심플한 인덱스형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냥 묶어져 있는 이런 디폴트 상품이나 타겟 데이트 펀드들보다 이런 인덱스 상품 중심으로 이제 투자 상품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성향별로 그러면 나는 나의 투자 상품들을 퇴직연금 상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DC형과 IRP에서 제가 이토록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되면서 DB형과 DC형과 IRP형으로 이렇게 나눠놨을까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계속 유지했겠지요. 근데 어떤 이제 여러 이유가 있고 여러 목적을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로 선진국 제도로서 이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실상 DC형과 IRP 제도가 근로자들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유리하고 좋은 유형일까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할 때 DB형 제도가 즉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이제 사용자가 본인이 알아서 회사가 알아서 이제 운영하는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회사 내에는 굉장히 전문가들도 많고 또 기금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DB형 제도는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익년도에 이제 적립할 그런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회사가 유리하다는 거죠. 투자 수익이 많이 나면 회사가 적립할 금액, 부담할 금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어떤 DC형 제도 나 IRP 제도로 도입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그만큼 운영에 부담이 있다는 것이죠. 회사 입장에서도 이 투자라는 부분이 운영이라는 것이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거죠. 자신이 이제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방법이 이제 DC형에서의 IRP에서의 투자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좋다. 그래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이놈으로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이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영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수준만큼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반절도 안 돼요. 아니 반의 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신중하고 주의를 갖고 투자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성을 줄이면서 장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이제 자산 배분 투자다, 분산 투자다, 이제 이러한 원리를 이제 이야기해 드리는 것인데요. 지키고 불리는 투자 방법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건데, 그래서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가, 나의 투자 방법으로 잘 맞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말 자기 고뇌, 자기 고민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기 상품이고 내 퇴직금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적인 투자자다. 나는 금융 투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고 내가 투자로 이렇게 돈을 막 벌어본 그런 기억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경험도 그렇게 부족하다. 이런 좀 성향의 사람이라면 원리금 상품, 즉 예금 상품의 투자 비율을 최소한 70% 이상 좀 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복리 투자하는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편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금 금리가 4%, 5% 이거 정말 적은 금리 수준이 아니거든요. 4, 5%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금리 시절에는 이러한 상품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투자 상품을 조금은 좀 가져가고 싶다. 한 70% 수준 정도 원리금 상품의 고정,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는 인덱스 펀드에 꼬박꼬박 적립하는 방법. 인덱스 상품 중에 이제 ETF를 투자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내가 사고 팔 수 있고 자기가 자유자재로 주체적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ETF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ETF보다는 인덱스 펀드를 선택을 해서 자동 투자 비율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ETF는 시세가 실시간으로 자꾸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것을 매매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깁니다.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자기의 사고가 자꾸 전환되기 때문에 현업에 집중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매매하다 보면 펀드와 같이 이렇게 적립하는 그런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이렇게 감정에 휘둘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휩쓸리다 보면 집중이 안 되고 현업에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가지고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 인덱스 상품 중에서도 인덱스 펀드를 선택하는 것, 인덱스형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저는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중립형 투자자, 밸런스형 투자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리금 보장하고 인덱스 펀드 비중을 반반씩 가져가는 이런 게 이제 보통의 표준적인 이제 형태가 되겠는데,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에 고정적으로 한 50% 내외를 복리 투자하는 방법.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투자에 지키는 투자의 그냥 프린시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아니더라도 적극적인 사람일지라도 꼭 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투자 비율은 꼭 가져가십시오. 그다음에 인덱스 펀드를 50% 정도. 인덱스 펀드 중에서 50%라면 한 상품에 그냥 다 몰빵하기보다는 2개 정도.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하고 뭐 코스닥 150을 따라가는 거, 아니면 S&P 500을 따라가는 것이라든지 뭐 중국 펀드라든지 도쿄 펀드라든지 이런 여러 대표 지수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상반된 펀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그냥 한 개의 인덱스 펀드에 박아놓는 것보다는 좀 더 리스크를 좀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에, 또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다 보면 어느 시장은 올라가고 어느 시장은 떨어지는 국면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은 많이 올라가고 중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런 경우에 어느 국면에서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한국 시장 거를 좀 인덱스를 좀 팔고 많이 이렇게 좀 빠져 있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중국 펀드 인덱스에다가 이렇게 좀 추가로 이렇게 담는 방법.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교체 매매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50% 이상 인덱스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좀 나누어서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적극적인 투자자. 나는 금융 투자 경험도 많고 투자 지식도 많고 나는 자신 있다. 투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공한 경험이 많이 있고 나한테는 투자가 잘 맞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투자가 그렇게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좀 더 또 트레이닝도 나는 필요하다. 투자 요령들을 여기서 좀 이렇게 배우는 경험을 좀 갖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원리금 보장 상품 비중보다는 인덱스 펀드 비중을 좀 이렇게 높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투자 경험도 많고 어떤 트레이닝의 어떤 기회를 갖겠다 하시는 분들은 인덱스 중에서 이제 ETF를 투자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정해진 금액만 납입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투자 감각을 키워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내공을 키워보는 그런 자금으로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TF 상품으로 이렇게 매매해보면서 리밸런싱도 해보고 손절도 해보고 이러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은 한 30%, 그래도 100%다 ETF나 인덱스 펀드로 가는 것보다는 세상 일은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러지만 미래의 일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폭락, 폭등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정 비중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꼭 나름대로 가져가자. 준비 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자금은 내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예비 자금으로 내가 가져간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투자자를 할지라도 일정 비중은 원리금 상품 비중을 가져가라. 그래서 지나치게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거나 폭락을 할 때는 이 상품을 돌려가지고 그때 좀 추가 매수하는 그런 시드머니가 되기 때문에 일정 비중은 그래도 원리금 상품을 꼭 담아가는 이런 습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투자 습관이 중요하지만 투자 습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크고 작은 투자 실패가
투자 빈곤을 낳게 되고 투자 빈곤은 결국 노후 절벽이나 노후 가난을 또 야기하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에서도 굉장히 습관이 중요하다. 좀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리고 이것들은 이제 자기 통제력이 잘 기능하지 않는 영역이 이제 이런 자기 감정 부분이고 투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하나의 훈련 수단으로서 자기를 컨트롤하는 수단으로서 일정 비중은 꼭 원리금보장 상품을 가져가는 그런 습관을 가져가는 것,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노후 자금이 아니더라도 종잣돈, 어떤 시드머니, 최후 보루 자금으로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 몇 개를 꼽아본다면 결국은 퇴직금도 IRP 계좌로 이제 통산이 돼서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는데, 개인형 IRP 계좌는 퇴직금의 통산 계좌뿐만이 아니고 연말정산으로 우리가 추가 불입을 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통장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질에 맞게 연금 계좌로서 활용하면서 또 여기서 세액공제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개인형 IRP 통장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름대로 꼭 하나 가져갈 필요가 있는 상품입니다. 모든 근로자들,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들도 지금은 이제 다 IRP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 하나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IRP 계좌는 개인연금하고 같이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납입을 지속하시고 55세 이후에 우리가 연금을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지요. 세제 혜택도 매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에 13.5% 내지 16.5%를 이제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55세 이후에는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하고 연금에서 발생한 수익, 이걸 합쳐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연금소득세로서 이제 5.5%에서 3.3% 정도의 저율 분리과세를 하는 상품이니까 본질에 맞게 우리가 개인형 IRP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효자 상품이 됩니다. IRP 계좌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매년 세액 공제로 꼬박꼬박 13.5%를 내가 환급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에서 나는 투자하기 싫다. 나는 세액 공제 13.5% 받은 것으로 환급받은 것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이런 분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금, 저축예금 4%짜리로 계속 복리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면 지수형 상품으로 적립 투자를 통해서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목표 수익이 달성할 때 수익을 이렇게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면 개인형 IRP는 최적의 자기의 효자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품하고 이제 유사한 게 연금 보험 상품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연금에는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상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금 보험은 대표적으로 10년 장기 비과세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이고요. 10년 동안 자기가 유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비과세 상품이 됩니다. 아까 개인형 IRP나 연금 저축 상품은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으로. 이것은 세액 공제는 해주지 않지만 10년 이후에 내가 이것을 찾는 경우에 비과세가 됩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그래서 나는 세액 공제보다는 비과세의 매력을 갖는다 하시는 분들은 연금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 연금 저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연금 보험을 선택하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연금 보험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내가 이걸 해지하더라도 별도의 어떤 세금을 무는 경우는 없거든요. 또 10년 동안 내가 저축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꼬박꼬박 10년을 내가 적립하게 되면 10년 이후에 세금을 하나도 떼지 않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보험 상품은 나름대로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거치식으로 한 번에 아니면 몇 번에 나누어서 1억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치식으로는 1억까지 납입할 수가 있고요. 매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생각하시고 금액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납부하고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10년 이후에 비과세 해주는 상품이다. 그래서 변액 연금형 유형이 아니면 대부분은 원금을 깨먹지 않는 상품이니까 10년 동안 나는 꼬박꼬박 저축해서 비과세 상품으로 목돈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후연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연금 보험 상품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금 상품은 아니지만
정책 상품으로서 세액공제 상품으로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필수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IS 상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중산층들의 목돈 마련 저축 통장으로 정부에서 허용해 준 상품인 대표적인 게 ISA 계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라면 누구나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계좌가 IS 계좌인데요. 매년 2천만 원까지 답입할 수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답입 원금 1억까지 적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목돈 마련 저축 상품인데 3년 이상만 저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발생한 순소득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든 펀드에서 수익이 발생하든 배당금을 받든지 간에 거기서 발생한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얘기죠. 비과세하고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도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해준다.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그래서 ISA 계좌 상품은 하나 정도 꼭 가져갈 필요가 있는 상품이고요. 이 계좌에서는 자기한테 잘 맞는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주식 투자로 자기가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으면 주식 매매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배당 투자를 여기서 꼬박꼬박 하겠다. 그런 분들. 그다음에 고금리 예금을 나는 여기서 계속 하면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상품으로 나는 활용하겠다. 등등 자기의 어떤 투자 대상이나 목표 같은 것들을 생각하셔서 ETF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IS 계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ETF 상품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ISA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리츠라든지 ETF라든지 개별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투자 성향과 투자 감각, 내공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위험자산들이니까 여기서는 좀 더 자기 투자 성향을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는 그런 요령들을 여기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암 예방 및 치료의 최고 비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최고 의사에 11번이나 선정된 세계적인 암치료 권위자가 있습니다. MD 앤더슨 정신교수이시고 한국인입니다.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잘 치료할 수 있는가? 어떤 분들이 암을 잘 완치하는가? 그분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확신을 갖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삼시세끼 소식하면서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치료를 신뢰하고 나을 거라고 꼭 긍정해라.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런 미국 의료기관, 유명한 MD 앤더슨 이런 병원들, 유명한 의사들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김우신 박사 말씀으로도 한국의 의료 기술이나 의료진들의 수준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하다. 훌륭한 의사진들이 있고 훌륭한 시설들이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의료기관이나 그런 의사들을 찾으러 구태여 올 필요가 없다.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분은 신앙이신 것 같은데요.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 최고의 치료의 권위자라고 하시는 분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가장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평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는 상식,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투자의 어떤 고수, 투자의 어떤 경지,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여유자금으로 인덱스 상품에 꼬박꼬박 자기 주제를 자기 자신을 겸손히 생각하면서 그렇게 적립 투자하는 방법, 너무 탐내지 말고 너무 혈안이 돼서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현업에 충실하면서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투자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명심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귀신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만하고 과욕을 갖는 것 정말 근본입니다. 시장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교만하고 얼마만큼 자만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 고수들은 압니다. 투자가 얼마나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은 겸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투자가 두렵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아직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고 경계감을 갖고 신중한 그런 투자를 저도 하고 있는데요. 성공 투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와 경험의 부단한 축적을 통해서 어떤 내공이 길러지는 것이고 자기 노하우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대로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무엇에도 없습니다. 투자 원칙과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공을 통해서 투자 원칙과 기준이 세워지고 그 방식대로 그 결에 맞게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으로 자기가 지켜가는 것, 이게 어떤 투자에서 크게 실패하지 않고 잘 지켜가면서 불려가는 방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흥적이고 시황 따라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은퇴 이후에 용돈벌이라도 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기에는 정말 너무 무료하고 또 빈털터리가 들 것 같으니까 나는 정말 욕심 없이 용돈벌이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생각으로 좀 쉽게 이렇게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고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잣돈조차도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물입니다. 투자 자산을 지키는 요령 다시 한번 되뇌어 볼까요? 몰빵 투자는 금물이다. 반드시 자산 배분 투자해라. 뭐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일반 투자자가 무슨 자산 배분이고 분산 투자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배분과 투자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문 투자자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 투자자들이고 본업이 있는 현업이 있는 일반 투자자들이고 투자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도 경험도 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몰빵 투자하고 여기에 몰입하는 것은 그렇게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항상 워스트 케이스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쏠림은 곧 리스크다라는 생각도 꼭 가져야 됩니다. 펀드 투자도 한번 보십시오. 인기 있고 잘 나가는 펀드라고 해서 거기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 그 펀드, 그 상품들은 굉장히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어떤 밸런스를 맞추면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져가야 이것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어느 곳에 쏠림이 일어나면 결국 그것은 변동성이 생기고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100억을 가지고 운영할 때는 좋은 상품들을 골라서 잘 담아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00억이 되고 1조가 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담을 상품들도 부족하고 또 이걸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더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또 리스크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 투자 수익을 옮기는 이런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따고 항상 성공할 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 수익은 가급적이면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 다른 주머니로,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는 방법, 이것도 하나의 습관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에서는 다른 통장으로 옮겨 놓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원리금보장 상품 비중으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늘려놓는 방법, 이런 것들이 예비 투자 자금을 늘리는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표 수익이 달성됐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투자 수익을 실현해서 원리금 투자 비중을 이렇게 늘려놓는 방법, 이런 습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공짜 점심은 없다고 얘기하죠. 거저 얻어지는 건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공짜 점심을 횡재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자주. 물론 가끔씩 공짜 점심이나 횡재는 선물입니다. 상식에 기반한 투자, 건강한 투자 습관으로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유지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